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드리는 든든한 투자 브리핑, 밥보다 투자하나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고요. 미장 종목 하나 시간입니다. 자, 미국 증시에 혁신을 이끌고 있는 기업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다솜 씨,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금융을 민주화한다.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금융이 들어간 거 보니까 은행 쪽인가요? 뭐 비슷하죠. 금융. 네. 금융을 민주화한다. 자, 여러분 어떤 기업입니까? 바로 미국의 로빈 후드입니다. 자, 금융의 민주화를 선언하면서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로빈 후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로빈 후드가 최근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함께 해주실 김세한 차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세한입니다. 네. 김세한 차장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것은 나 김세한이 이끌겠다. 네.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뭐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 전체적인 뭐 산업 안에서 사실 이제 뭐 토큰화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요. 뭐 요즘에는 커스터디나 이제 뭐 스탁사 관련한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쪽으로 범위를 좀 넓혀서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로빈후드인데 네. 처음에 제가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있어요? 보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그 로빈후드 CEO거든요.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분이요? 네. 아이언맨인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유럽에서 이제 유럽의 칸에서 프랑스 칸에서 로빈후드가 이제 비상장 투자를 토큰화 시키겠다라고 이제 유럽 투자자들을 위해서 공표한 이제 그런 내용인데 네. 사실 이 로빈후드의 CEO가 약간은 좀 스타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처럼 조금 그 대중들 앞에 나서서 네. 좀 여러 활동들도 많이 하고 이런 사실은 이런 어떤 금융회사에서 약간 이런 컨텐츠를 찍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뭐 유럽 투자자들을 위해서 또 칸까지 가서 이런 영상까지 찍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를 보면 상당히 이 스타성이 좀 있는 CEO고 보통 이제 스타성이 있는 회사들은 그만큼 주가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보면 뭐 애플이라든지 네.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로빈후드도 어쨌든 셀럽이 CEO니까 여러 가지 마케팅 측면에서 뭐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겠죠. 네. 자, 차장님, 근데 이것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로빈후드 그러면 네. 이거 스코틀랜드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네. 뭐 어떤 캐릭터를 따온 거예요? 사실 이게 처음에 로빈후드라는 이름이 정해진 부분은 워낙에 이제 미국 그 투자자들이 수수료를 많이 좀 내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제로 수수료로 투자를 좀 민주화하겠다라는 이런 일념으로 이제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뭐 악당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좀 착한 사람들 네. 도와주는 이제 그런 소설 중에 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정말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모티브를 세워서 이제 시작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잠깐 시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방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 보셨던 분이 이 블라디미르 테네프라는 분이고요. 뭐 바이주바트라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룸메이트로 이제 같이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헤지펀드사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라는 이제 시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시위였냐면 뭐 월스트리트에 다니는 사람들이 워낙에 이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네. 뭐 나머지 서민들에 대한 좀
급여가 상당히 낮고 너무 이 격차가 심하다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이제 시위가 좀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계기로 이제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온라인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이트레이드 증권이나 이런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거래당 평균적으로 5에서 8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를 했었는데 이걸 아예 제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2014년 12월에 정식 서비스를 로빈후드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있는 수수료를 네. 없앤다라는 건 네. 그러니까 엔드 클라이언트 즉 소비자한테는 없애지만 네. 뒤에서 누군가한테는 받는 거 아닌가? 이게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비즈니스 구조가 네.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처음에 이렇게 제로 수수료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뭐 일명 이제 PFOF라고 해서 그러니까 로빈후드에 이제 거래가 들어오면 개인 고객들의 거래가 들어오면 이 거래를 뭐 예를 들면은 뭐 시타델이나 아니면 버치 파이낸셜 같은 마켓 메이커 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마켓 메이커 쪽에 넘기면 그 회사에서 이 중간에 스프레드를 가지고 이제 그 회사들은 이제 수익 구조가 생기는데 그 스프레드를 가지고 수익 구조를 가져가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로빈후드한테 주는 형태의 이제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사업 구조가 사실 초반에는 거의 70% 80% 이상의 수익 구조를 다 차지를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금리가 이제 계속 급등을 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고객들이 투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예치금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파트너 은행사들한테 이렇게 넘겨서 거기에서 또 나오는 이자들을 같이 수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업 구조가 초기에는 좀 상당히 로빈후드 발전에 좀 많은 공헌을 했었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약간 유통마진 맞습니다. 이네요. 네. 근데 우리는 로빈후드 거래를 못 하나요? 네, 아직까지는 저도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가상화폐도 그렇고, 네. 뭐 아니면 뭐 이런 토크나 증권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거래가 좀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올해나 뭐 내년 안에 아시아 쪽에 진출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쪽에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아시아 쪽 진출을 좀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 뭐 막는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 못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국내의 이 어떤 금융 환경에 대한 규제가 아무래도 네.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현물 ETF도 거래가 가능한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선물 ETF만 또 가능하듯이 상당히 좀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상장 토큰 같은 경우도 주식 토큰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이제 처음 그 시작을 했던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법규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고요. 이거를 가지고 일단은 또 아시아 쪽에 뭐 싱가포르나 홍콩 쪽에서 먼저 또 시작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뭐 본토 쪽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나 일본 쪽으로도 이제 침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로빈후드가 과거에 큰 논란에 휘말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당시 상황이 어땠어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이었죠. 게임스탑 사태라고 해서 게임스탑이 사실 이제 그때 밈 주식으로 많이 이제 개인 고객들이 열광을 좀 했었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과 이제 대형 헤지펀드 사이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도 사실 일론 머스크가 개미의 대동단결을 유도하는 그런 그 당시엔 트위트였죠. 트윗을 네. 올려서 상당히 또 이슈화가 좀 많이 됐었고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로빈후드에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게임스탑을. 근데 로빈후드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익 구조가 네. 이 대형 투자은행들한테서 받는 수수료 구조가 워낙에 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다 보니까 매수 버튼을 삭제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상당히 많은 좀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월가 압력에 굴복했다라는 이제 비난을 좀 많이 받았고요.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바위 자체가 아예 색깔이 이렇게 없어졌잖아요. 그러게요. 왜 비활성화된 거예요? 네, 이게 막았다는 매도만 거죠?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볼륨이 이만큼 많은데 네. 결국에는 매수는 못하고 매도만 가능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그러니까 대형 투자은행들 그 당시 공매도를 이제 많이 했었던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이제 매수와 매도의 대결이었는데 매수 버튼을 막아 버림으로써 대형 투자은행들 편에 섰다라는 이제 그런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아니, 물론 그런데 저 화면 보면 이제 매도 하잖아요. 네. 근데 카운터파티가 누군가를 팔면 누군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사는 버튼이 없으면 활성화가 없으면 결국 네.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거래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하나만 없앴긴 하지만 네. 사실은 거래 자체가 그렇죠. 하지 네, 말라는 불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 때가 참 이슈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언론은 그때 네. 이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월가의 압력에 굴복한 맞습니다. 네. 뭐 그때 당시 뭐 동학개미 운동 같은 표현이 네. 아니었지만 개미들, 그러니까 개미들의 이런 지지 세력을 받았던 네. 로빈후드가 결국 월가의 큰 압력에 굴복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상당히 레퓨테이션 쪽에서 기스가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에 그걸 다 극복했나요? 네, 이 당시에는 사실 상당히 상장 전이었고요. 아무래도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를 조금 잃어버린,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활성 사용자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었거든요. 이 사태 이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에서 좀 신뢰를 잃었었고, 다만 이제 상장을 그때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장을 계속 추진을 하다가 결국엔 2021년 7월에 이 위기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초기에 한 $38 정도의 상장 시초가로 형성을 했었고요. 네. 단기적으로 뭐 $55까지 올라갔지만 그 당시에 2022년도에 금리도 상당히 급등을 기준금리도 많이 했었고 회사 매출도 25% 정도 감소하면서 거의 주당 $7 선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얼마요? 지금 $100가 좀 넘었죠. 네. 뭐야? 그러니까 뭐 그때 샀으면 당연히 이제 텐베거다라고 네.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까지도 이제 가능한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7까지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큰 구조 조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단순히 뭐 무료 수수료 플랫폼의 어떤 그 굴레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자산 관리 플랫폼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밀레니얼 세대의 자산 관리다. 그러면 로빈후드의 타겟층이 뭐 좀 특별한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베이비 부머 세대는 조금 자산 형성에 대한 기회가 많았었고 그런 기회들이 결국에는 지금 베이비 부머들의 자산 형성의 어떤 기초로 그 생성을 하게 됐는데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뭐 이따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동산 자산이 지금 가장 많은 상태고요. 이 주식이나 또는 금융 상품의 그 자산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미국이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상화폐도 이제 요즘에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가상화폐에 정말 진심으로 활성화를 하고 있는 플랫폼이 또 로빈후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몇 살이에요? MG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G. 1980년대 이상. 그 많은 다 MG? 네. 우리 다 MG 뭐 그런 거? 이게 네, 젠지가 밀레니얼보다 뒤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조금 젠지보다 좀 앞에 세대긴 한데 어쨌든 뭐 1980년생 이후부터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에 미국의 소비자들이 네. 가계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더 많아요? 네, 제가 이따가 그 통계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긴 할 건데,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로빈후드는 좀 다양한 서비스들을 많이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크립토 시장에 상당히 진심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의 그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스테이킹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스테이킹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맡기면 금리를 수취할 수 있는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당포. 네. 그리고 스포츠 시장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뭐 지금 뭐 축구 클럽에도 투자를 좀 하고 있고 뭐 농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테니스의 이 시장을 시합이죠. 매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그 프로그램들도 이제 서비스를 출시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베팅 서비스죠, 한마디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선거 예측을 위한 일렉션 마켓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 했거든요. 이게 대선 어떤 예측을 어떻게 해요? 구조냐면 네. 예스와 노를 네. 예스의 계약을 내가 한 계약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해리스가 될 거다, 뭐 또는 트럼프가 될 거다. 거기에 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될 거다라는 거를 예스를 하면 1달러에 해당하는, 만약 그게 맞으면 1달러에 해당하는 그 가격을 수치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300달러 걸었다. 네. 그러면 300달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1배. 맞추면요? 네, 1배, 아, 1배죠. 1배. 그러니까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그냥 갬블 아닌가? 갬블인데 네. 네, 사실은 이 일렉션 마켓 서비스를 도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CEO의 어떤 정책에도 좀 녹아져 있는데 이제 정보에 대한 어떤 뭐 기사나 뭐 인터넷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거보다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예측 서비스가 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출구조사 형태라고 보시면 같은 되거든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구조사는 어쨌든 투표가 끝나고 나서 나오잖아요. 아, 네네. 근데 예측조사는 이미 하기 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른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도 미리 내가 캐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갬블인데 네. 이런 거를 하나의 거래소 비슷한 서비스로 하고 있다는 네. 게 참 특이한데 네. 이걸 또 놔두는 미국의 정부 당국도 뭐 상당한 뭐 규제가 뭐 있겠죠. 네. 자, 그런데 그럼 이거를 통해서 로빈후드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바이럴이 많이 일어나면 그걸 갖고 또 뭐 시타데이나 그런 데 네. 줘서 또 그걸 리펀 받고 이런 네.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슈화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일렉션 뭐 서비스나 또는 뭐 베팅 관련 서비스 이런 걸 하게 되면 고객들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이 서비스를 하는 유일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보다가 결국에는 그게 뭐 계좌를 만들고 거래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은퇴 계좌나 뭐 지금 뭐 대출 관련 서비스나 골드 멤버십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결국에는 이제 락인 효과로 이어져서 고객들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고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 밈코인을 또 많이 그 출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페페라고 이 개구리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밈코인이 있는데 이 로빈후드에서 가상화폐로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밈코인 이 페페를 거래할 사람들은 로빈후드에서 거래가 가능하고요. 네. 아, 저 개구리 이름이 페페였어요. 네, 아, 맞습니다. 네, 네. 상당히 좀 우스꽝스럽게 생기긴 했는데 개슴츠레한데. 네. 눈빛이 상당히 좀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젊은 세대들한테 상당히 좀 민코인 같은 경우 인기가 많기 때문에 뭐 밑에 보시면 뭐 도치코인이나 또는 뭐 시바 뭐 이런 코인들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을 추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으면 사용자들 모으는 주요한 역할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칸에서 지금 오픈 AI와 스페이스X를 토큰화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혁신적인 또 서비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뒤에도 자료에도 좀 나와 있긴 하지만 요 토큰화 주식에 대한 시장성에 대한 부분이 향후 5년, 10년 동안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로빈후드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상장 주식을 토큰화하는데 리스크는 없나요? 분명히 파산하게 되면 보호도 못 받죠. 그렇죠. 네, 네. 분명히 이제 리스크가 이제 있기 마련인데 당연히 파산하게 되면은 뭐 증권사나 은행 마찬가지로 이제 보호되는 뭐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이상 이제 뭐 보호받지 못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리스크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가상 자산이죠. 가상 지금 실물 자산 이외의 가상 자산들의 이 시가총액이나 규모가 워낙에 커졌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충분히 거래량이 많은 그런 종목들을 그리고 그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비상장 주식이나 이런 거를 또 투자할 수 있는 니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서 상당히 빨리
상품화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헷갈리는데 주식의 토큰화. 네. 뭐예요? 주식 토큰화는 일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실물 주식은 아닙니다. 실물 주식은 아니고요.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형태는 아니고 그거를 블록체인 위에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와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 뭐 차익 거래랑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CFD랑 또 비슷한 네. 형태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배당이나 의결권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100% 똑같이 따라가진 않지만 이제 그 주식을 기반으로 토큰을 가상 자산으로 연결을 시켜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예를 들면 고객이 미국 주식이나 ETF를 주문하게 되면 전통 그 브로커를 통해서 실제 로빈후드가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1대1로. 그래야 이제 토큰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1대1로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빈후드가 이 유럽의 비트스탬프를 인수를 했거든요. 유럽의 그 코인 거래소였는데 이 비트스탬프를 통해서 언제든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게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유동성을 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스탬프를 해도 되고 또는 전통 브로커를 이용을 해도 되고 왔다 갔다 이제 유동성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파이를 활용해서 토큰을 외부 지갑으로 전송이 가능해지고요. 이 토큰을 담보로 또 담보대출이나 뭐 스왑이나 뭐 다른 유동성에 대한 공급도 같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토큰화를 만들어서 단순히 그냥 거래만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토큰화 주식을 만들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기에 상품화를 추가를 해서 그 안에서 수익화를 가져가는 수익을 다각화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토큰화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가상화폐 정부이기 때문에 네. 조만간 토큰화 시장에서도 이 어떤 법 규제나 이런 부분이 좀 형성이 되면 저는 충분히 로빈후드가 그 역할을 가장 먼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해 보면 이런 건가요? 그냥 결국 최근에 뭐 국내에도 이번 달이냐 다음 달이냐 얘기가 있는데 네. STO 즉 STO 법제화와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STO가 즉 토큰이라고 보면 네.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상장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네. 가상화폐로 짜게 쪼개서 유동화한다. 네. 그게 이제 주식 토큰화다. 네. 로빈후드가 그걸 가장 잘한다. 맞습니다. 근데 로빈후드에서 이렇게 토큰화할 수 있는 네. 즉 기초자산으로 가상화폐 비슷하게 자산으로 컨버팅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로빈후드에 네. 상장되어 있는 게 전부 다 되나요?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정해져 아까 있어요? 보여드렸지만 딱 지금 200개 정도로 되어 있고요. 200여 개 주식과 ETF가 지금 가능한 상태인데 사실 대부분은 뭐 사이즈가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위주고요. 뭐 이 안에서도 ETF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ETF를 가지고도 이렇게 담보대출 뭐 수합 뭐 토큰화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업들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는 한국에서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토큰 3단계 보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으로 네. 삼성전자 토큰을 만들 수 맞습니다.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네. 그거를 아까 화면 보시면 3단계는 그 삼성전자로 만든 삼성전자 토큰을 또 담보로 네. 또 유동성을 계속해서 무슨 맞아요. 네. 레버리지 효과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생 상품에 파생 상품에 파생 상품에. 그렇죠. 네. 그러다가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뭐 네.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여 개 주식으로 이제 묶어 놓은 거고요. 네. 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정책상이나 규제상으로는 뭐 3단계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미국에서는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 미국은 가능하지? 그거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변동성에? 물론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토큰화 시장을 지금 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시장 쪽에서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네. 미국 국채를 이제 매수한다라는 개념으로 시장을 이제 파이가 커진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토큰화된 주식도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토큰화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뭐 우리 주식을 가지고 또 한 번 유동성을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싫어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 거래 자체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옵션 거래 또 가능하거나 마진 거래 가능한 이런 사람들만 또 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참 많은 그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큰을 담보로 해서 또 발행을 하면 결국 이건 또 블록체인 안에서의 P2P, 1대1 거래의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랑 김세현 차장이랑 둘이 거래했는데 편다성 아나운서 모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 네, 상당한 좀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직까지 법제화가 또 안 된 이유가 네. 그런 부분들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지나는 봐야겠지만.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트럼프 정부 안에서는 충분히 실현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코인을 미니까 네.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로비르도 있잖아요. 네. 뱅킹 서비스가 있다고요. 쭉 보니까 뭐 또 멤버십이 나오네요. 골드 멤버십. 네, 그런데 연회비가 프리예요. 네. 없어요. 네. 멤버십인데 연회비가 없으면 자칫 뭐 서비스가 없나?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거 나눠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뱅킹 서비스는 아직 공식적으로 출시는 안 됐고요. 아, 이제 출시 예정인데 이 뱅킹 서비스를 지금 만든 이유는 이 기존의 이제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죠. 네. 이제 거의 70세, 80세에 접어드신 분들이 이제 그 세대인데 이 세대의 자산이 70조 달러가 넘거든요. 근데 과연 이 자산이 어느 플랫폼으로 넘어올 것인가가 이제 부의 이동을 지금 예고를 좀 하고 있고요. 네. 넘어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뭐 30, 40대, 뭐 많게는 50대까지의 그 성인 세대인데 이 세대들은 가상화폐를 하면서 자란 세대거든요. 네. 그 디지털에 상당히 또 밀착하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물론 뭐 전통 금융회사들도 많이 쓰겠지만 로빈후드만큼 이 상당히 직관적이고 빠르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 적기 때문에 이 베이비붐 세대의 70조 달러가 넘는 자산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은퇴 계좌죠. 미국의 IRA라는 이제 은퇴 계좌인데 네. 그 안에서 유일하게 가상화폐 ETF를 넣을 수 있는 플랫폼이 로빈후드가 유일합니다. 이거는 되게 독점인데. 그쵸? 그러니까 네. 한국어로 얘기하면 IRP, 네. 미국은 IRA에 네. 코인 가상화폐 하려면 로빈후드밖에 없다. 가상화폐는 다른 데 거래소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지만 네. 은퇴 계좌에 네. 가상화폐 ETF를 넣을 수 있는 플랫폼은 로빈후드밖에 없어요. 그 규모가 큰가요? 네, 규모가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뭐 워낙에 은퇴 계좌들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이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뭐 쉽게 뺄 수도 없고 은퇴할 때까지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우상향하는 어떤 ETF나 자산들을 좀 넣어 놔야 되는데 이 가상화폐 ETF는 뭐 초기에는 조금 이 변동성이 좀 심했지만 지금은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 ETF다라고 하면은 그 자산을 은퇴 계좌에 넣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 서비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넣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 넣을 건데? 전 넣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넣고 싶거든요. 이거는 네. 뭐 그냥 근데 참 생각해 보면 이렇게 뭐 우리 세세 샘플밖에 없지만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건 선택적인 의미에서 네. 넣어볼래 안 넣어볼래라고 하면 넣어볼 사람들이 한 절반은 될 텐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뒤따라서 시장의 니즈에 맞춰서 규제가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갈까요? 아메리카 뱅크 회장이 채권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변화가 크지 않다고 인터뷰를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베센트 장관과는 사뭇 다른 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제가 질문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위쪽에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위에 올라갔어요. 예, 보여주세요. 아, 네네. 네, 저기 있네. 네. 채권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변화 크지 않다라고 네. 했다네요. 네. 베센트 장관과는 네. 다른 뷰.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은 뭐 스테이블 코인 밀겠죠?
그쵸. 근데 네. 아메리카뱅크 회장은 채권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게 변화가 크지 않다. 뭐 이거 뭐 준비금이나 중고금이 1대1이니까 뭐 그런 거 같긴 한데. 사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변화가 크지 않은 뭐 코인을 이제 중점으로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변화가 크면은 오히려 안 되는 구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 질문의 포인트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변화는 자산의 볼러털리티가 아니고 네. 어떤 그게 생태계에서 가져오는 큰 변화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생태계에서 가장 크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지난번에도 뭐 자료를 통해서 지난번에 이게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 뒷부분의 자료를 이제 네. 다 못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 전체 결제 시장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단순히 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국채를 산다 이 부분을 떠나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뭐 결제 시장에 침투를 해서 지금 결제 시장에 침투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네. 0.1%도 안 되거든요. 0.07, 0.08 정도. 그러니까 이게 페이먼트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뭐 비트코인을 사거나 이런 거래가 아니라 정말 이 코인을 가지고 페이먼트 형태의 거래 자체는 0.1%도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아마존이나 뭐 아니면 월마트나 이런 회사들은 카드 수수료로 나가는 수수료만 엄청나거든요. 네. 만약에 그 수수료가 스테이블 코인이 절약이 된다? 그럼 EPS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개인 고객들도 시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시장에 파생되는 효과는 저는 뭐 크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5%나 10%만 가져가도 정말 큰 생태계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 김세환은 베센트랑 똑같은 생각이다. 네, 그런 거죠? 김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메리카 뱅크 회장 틀렸다. 뭐 이런 네,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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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요 화면은 뭐예요? 어저께도 우리가 아멕스라고 카드를 계속 네. 따랐었는데 네. 카드에 지금 중독돼 있어요. 로빈후드 골드 멤버십 이것도 네. 카드예요? 맞습니다. 일단은 카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골드 멤버십이 있는데 상당히 강력한 이 락인 효과를 유도하는 이런 정책이고요. 일단 카드는 모든 거래에 3% 캐시백을 제공을 합니다. 연회비도 없고요. 해외 거래 수수료도 없습니다. 잠깐. 이거 역마진 아닌가? 그러니까 역마진이 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혜택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로빈후드 골드 멤버십이라고 하면 이게 구독료가 월간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연간으로 치면 $60죠. 네. $60 정도를 내고 연 5% 정도의 이자를 수취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리워드나 이런 걸 현금으로 만약에 받게 되면 그걸 로빈후드 계좌랑 연동을 해서 현금화 시켜서 또 이용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뭐 대출을 한다. 그러면 뭐 최대 $1,000에 대한 무이자 혜택이나 이런 부분도 제공을 하고 특히나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를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비자나 아멕스 이런 카드들은 리워드가 돼도 캐시백이 돼도 1% 네. 2%밖에 안 되거든요. 아멕스는 어제 높다던데? 그래서 3%까지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어제 3%안 됐었어요. 네. 근데 이 아멕스가 안 되는구나. 로빈후드의 카드는 네. 3%가 캐시백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래도 아멕스를 쓴다던데? 저 명품 이렇게 비싸게?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네. 전통적인 어떤 뭐 이제 보여주면서 네. 좀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이 골드 카드도 되게 색깔도 엄청 좀 금색이고 아멕스도 금색 고급지거든요. 있던데? 그렇죠, 그렇죠. 네, 금색은 다 있는데 혜택 자체로만 놓고 보게 되면 안 쓸 이유가 없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도 카드지만 네. 골드 멤버십을 지금 상당히 좀 키우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 발표한 걸 보면 300만 명이 넘게 쓰고 있거든요. 그만큼 락인 효과가 많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땠어요, 이 분기? 네, 일단 골드 멤버십 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골드 구독자 수가 전년 대비 76% 증가를 했고요. 지금 348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전체 고객 계좌 13% 정도 되고요. 348만 명. 네, 348만 명. 네. 그리고 이 골드 회원을 바탕으로 분기별로 $1억 넘는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골드 회원 같은 경우 밑에 보시면 이게 자산 규모가 기존 고객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의 부분인데 자산 규모가 5배가 크고요.
퇴직 계좌 이용도 4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골드 멤버십을 이용을 해서 이만큼 우리가 혜택을 주지만 이만큼 자산이 더 5배가 들어오고 퇴직 계좌 이용도도 4배가 더 높다라고 하면 그만큼 회사에는 당연히 더 크게 수익적인 부분을 증가하는 부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증가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ARPU라고 사용자당 평균 수익, 그러니까 인당 평균 생산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51달러로 밑에 보시면 최초 23년도 2분기 84달러에서 꾸준히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장을 보시면 자산은 거의 100% 증가를 했고요. 특히나 이 암호화폐 자산이 10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 전분기, 또 그 전분기에도 계속 세 자릿수 증가를 하다가 이번에는 99%였는데 뭐 사실은 거의 세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토크나 시장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주식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반증이 좀 되고 있고 네. 이 가상화폐 정책도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고 이 EPS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만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이제 EPS가 24년 4분기에는 좀 높았는데 이 부분은 좀 세금 혜택이나 규제 환급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배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은퇴 자산 같은 네. 경우는 이 19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 기록을 했고요. 계좌수 180%, 은퇴 자산 24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퇴 계좌에서 가상화폐 ETF를 제공하는 유일한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빈후드의 비즈니스의 강점은 제가 그냥 이해한 게 맞다면 그냥 주식이나 자산 거래 수수료 제로, 네. 수수료 없고. 네. 근데 다른 거래소나 다른 플랫폼하고의 차이점은 네. 은퇴 자금에 가상화폐 ETF를 살 수 있다. 네. 그 딱 2개잖아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서비스에 대한 그 시각화가 네. 상당히 직관적으로 좀 잘 되어 있고요. UI UX가 유저 프렌들리하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기존의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썼던 어떤 환경보다는 네.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제 구조화가 좀 잘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CEO의 좀 관종기가 좀 있기 네네. 때문에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세일즈를 잘합니다. 음. 뭐 유럽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 뭐 어떤 이제 조만간 라스베이거스에서 또 한번 세미나를 하거든요. 네. 거기서도 이제 또 약간 쇼맨십을 좀 보이면서 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뭐 아시아 쪽에 진출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쇼맨십이 있는 CEO들의 회사들은 네. 아무래도 좀 많이 이 주가에도 영향을 좀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 주식이 이게 7달러에서 100달러까지 갈 정도로 많이 네. 올라갔는데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기 때문에 네. 가져오신 거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점을 포인트로 잡고 봐야 할까요? 우선 요즘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하고 계시는 팔란티어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팔란티어요? 네. 팔란티어는 까면 안 될 것 네, 같은데.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종목이긴 하죠. 시간에서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알아요? 지금 네. 팔란티어를 건드리는 거예요. 네네. 저 건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네. 단순히 그냥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 비교만 하시는 거죠? 역삼 지금 지점장 같이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오케이 일단. 네. 두 종목 모두 다 좋죠. 근데 네. 이 룰 오브 40이라고 이제 앞에서도 이제 지점장 나오셔서 왜 깨졌잖아요. 네, 네. 드렸긴 했지만 팔란티어가 2분기 기준으로 지금 94%로 CEO가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94%도 물론 높은 수준이 40% 이상 되면은 이제 괜찮은 기술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빈후드는 지금 현재 112%입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94% 어깨 평균 이상이지만 그만큼 로빈후드의 비즈니스 구조가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0%의 지금 2.5배 이상을 24년 2분기부터 계속 나타내고 있고요. 70%였다가 뭐 최근 3분기 연속 10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전래훈 지점장의 편을 드는 게 네. 아니고 팔란티어랑 피어 그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피어 그룹은 아닐 수 있지만 네. 단순히 그냥 매출액 성장률 네. 그리고 에비타 마진을 비교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만큼 성장성이 네. 오히려 저는 이 네. 시장이 더 높다.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동종업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분히 그냥 네. 전래원 지점장 까는 거네. 아니, 까는 게 동종업체가 아니고요. 아닌데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까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저는 이 종목의 그만큼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팔란티어처럼 지금 뭐 기사들이나 이런 걸 보면 네. 약간 PR이나 이런 걸 보면 좀 고평가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아니, 네. 종목을 까는 게 아니고요. 네네. 네. 근데 만약에 로빈후드가 팔란티어 정도의 PR 수치를 받는다라고 네. 하면 지금부터 10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10배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팔란티어의 성장성만큼 피어 그룹은 아니지만 네. 그만큼 성장성이 훨씬 더 로빈후드가 크기 때문에 네. 뭐 꼭 우리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비슷한 멀티플을 가져오면 네. 지금부터라도 10배거다. 맞습니다. 뭐 가정이 좀 있긴 한데 네. 어쨌든 뭐 팔란티어보다 좋다. 네. 네, 팔란티어는 깨진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또 네. 아무래도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규제의 리스크나 시장 변동에 따른 영향은 없을까요? 뭐 아무래도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하죠. 뭐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가상화폐 친정부긴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실질적으로 토큰화 주식이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고요. 물론 이제 그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또 가상화폐 시장이 더 커지면 그만큼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큰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왼쪽에 이 그래프가 시장을 예측한 거고요. 오른쪽에는 맥킨지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은 이제 뭐 연평균 26.8% 이상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맥킨지 보고서를 보시면 일단 시장은 30년까지 약 2조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자산들이 가장 커질 것이냐라는 걸 보면 대부분 이제 뮤추얼 펀드나 ETF의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뭐 파생 상품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뮤추얼 펀드나 뭐 ETF를 가지고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뭐 유동성 공급이나 뭐 담보 대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가장 큰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맥킨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보수적인 뭐 리서치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보고서가 좀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또 반증하는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맥킨지에서도 좋게 보면 에징할이 좋다. 뭐 이런 네, 얘기죠. 맞습니다. 자, 금융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네, 플레이하는 전통적인 강자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이 또 등장하면 서로 간에 약간 악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제대로 네. 갖고 이렇고 저렇고. 네. 그럼 로빈후드만의 네, 차별화된 경쟁력, 네, 뭐 아까 프리라든지 네. 수수료 제로 아니면 은퇴 계좌의 ETF 가상화폐 그리고 골드 멤버십 네. 등등 네. 여러 가지 또 유저 프렌들리한 뭐 퍼포먼스 또 CEO의 뭐 관전기까지는 그렇지만 마케팅 능력 네.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향후 뭐 한 10년 가까이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로빈후드가 상장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뭐 여러 좀 안 좋은 이슈들도 좀 있었고 대응을 좀 잘못을 하면서 신뢰성을 네. 좀 잃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수익 구조를 보면 단순히 그냥 뭐 무료 수수료만 한다고 해서 이제 수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어쨌든 기준금리가 또 낮아지면 로빈후드에서 이자 수익이 또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수익을 좀 다각화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골드 멤버십 네. 또는 뭐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 그리고 토크나 뭐 주식 뭐 이런 여러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뭐 베팅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워낙에 이런 이벤트나 이슈화가 되는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서 MZ 세대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기존 뭐 베이비부머 세대들보다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좋아하는 플랫폼이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네.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주식이나 이제 금융상품 쪽인데 이 밀레니얼 세대들 같은 경우는 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조금 네
확대를 해보면 네, 오른쪽 끝에 있네요. 네, 여기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네, 이 부동산 주식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 이외의 주식들을 넘겨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의 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자산들이 또 이동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한 장짜리 또 이 자료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난번에도 저렇게 했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한 장으로 그냥 좀 보여드리는 게 저는 편할 것 같아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올해 183% 올랐습니다. 뭐 많이 올랐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뭐 EPS 그로스, 뭐 리베뉴 그로스 전부 다 100% 가까이 되고요. 뭐 매출액도 보시면은 조금 크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도 계속 상승 중이고 영업이익은 24년 2분기 3분기 23년 2분기엔 좀 마이너스였지만 플러스로 돌아섰고 EPS도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 밑에 보시면 이 골드 멤버십 골드 멤버십이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고 저게 찐팬이죠. 맞습니다. 골드 멤버십의 이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 증가율도 매번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룰 오브 40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위에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고 뭐 밑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 써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애널리스트 레이팅을 좀 보면 뭐 한 명은 지금 셀을 외치고 있지만 뭐 나머지는 홀드나 이제 바이를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제일 많이 단기적으로 가격대를 본 애널리스트 가격이 13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단기적으로 어쨌든 130달러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업사이드 포텐셜 30%. 네. 그러면 지금까지 YTD 183%. 그럼 향후 연말이나 1년 뒤에는 200%까지 맞습니다. 누적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못 보여드렸는데 미국 시장에서 IPO 이후 수익률이 제일 위에 쪽에 있는 게 월마트고요. 물론 1970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80만 %인데 그 밑에 보시면 이게 작년 말 기준이거든요. 엔비디아가 47만 6천 물론 이제 많이 올랐죠. 이 상장 시기에 비해서 그 밑에 보시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있지만 여기 보시면 코스트코도 있고요. 생각외로 뭐 나이키, 뭐 페덱스, 뭐 테슬라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IPO 상장 이후에 몇십만 %가 오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뭐 지난번에도 제가 다음 주에 로빈후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들이 채팅창에 있었는데 이거를 보시면 아직 그 정도 수준에는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요 종목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것을 본다면 충분히 저는 10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투자 시계를 좀 길게 갖고 네. 일희일비하지 말고 물론 미국 시장이라는 게 한번 묻어두면 퍼포먼스를 낳던 시장이긴 하지만 특히나 로빈후드는 그 안에서도 혹시 스파이보다도 아웃퍼포먼한다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로빈후드 제가 상당히 좀 눈여겨 보겠습니다. 골드 멤버십. 네. 하고 싶지만 한국인은 아직까지 못하는 거. 네, 저도 하고 싶지만 아직 못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에 메가 트렌드가 될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요. 저 김세한 차장이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아니면 새로운 디지털 자산 관련된 종목들을 쭉 갖고 계시니까요. 우리 다음에는 뭐 갖고 오실 생각이에요? 다음에는 이제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을 못해서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고 요즘에 그리고 최근에 상장하는 종목들이 또 인기가 있는 상장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최근 상장돼서 뭐 5년 이내 또는 뭐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을 많이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100조 미만 이제 시가총액 100조 미만의 어떤 회사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뭐 피그마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이 있어서 중간중간 그런 종목들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서 다음에 나올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세한 PB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로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온도가 어떤지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두리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뭘지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부천점 이윤희 PB입니다. 이윤희 PB. 제 얼마 만이죠? 2주 만입니다. 나오고 싶어갖고 엄청 막 열심히 리서치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윤희 PB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2주 만에 나왔는데 너무 목소리가 작아요, 안 들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이런저런 얘기할 텐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번 주 들어서 시황의 코너를 조금은 각색하고 있습니다. 정오가 되면 많이 오르는 특징주들은 왜 오르지? 어떤 이유지? 앞으로 계속 오를까? 떨어지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지? 왜 떨어지지? 등등을 알아볼 텐데요. 그러기 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다시 한번 관세를 매긴다는데? 네, 어떤 얘기였죠? 오늘 반도체 100% 최대 100% 뉴스가 나왔는데 네. 그렇지만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애플 대규모 투자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사용하겠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투자를 하면 관세는 면제해주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그 지수를 방어해주는 데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지수는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죠? 네, 오늘 지수 보시면요. 네. 현재 코스피는 0.40% 상승하고 있고 3,210선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4% 상승을 하고 있고 803선에 진입을 했는데요.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적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1,6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대규모 투자 소식과 연준 인사들의 9월 금리 인하 발언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고 우리장 흐름도 그 영향에 따라서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1,380원 중후반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전에 많이 오른 종목 어떤 게 있나요? 네, 먼저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보시면 삼성전자가 오늘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1.89% 올랐고 네. 그에 따라서 밸류체인 관련주들은 더 많이 상승을 했는데 조금 이따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트럼프가 칩에 관해서 네. 품목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뉴스플로우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
에서 반도체 삼성전자 괜찮네요. 네, 삼성전자 밸류체인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보시면 두산 테스나가 아무래도 이제 후공정 쪽인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95% 매출을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7%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테슬라 그 파운드리 수주도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 대규모 수주인데 시장은 그거를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8월달 접어들면서 저희 하나증권 하우스뷰도 지금은 좀 조정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주말 사이에 세법 관련돼서 얘기도 있었고 그쵸. 그런데 오늘 이제 3일 4일째죠? 지수 좀 괜찮네요. 그래도 야금야금 좀 오르는 것 같은데. 네, 대주주 양도세가 아직은 해소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 10억은 무리지 50억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네. 지금 보면 그 트럼프가 이제 무슨 발언을 해도 타코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크게 반응은 하지 않는 것 같고 타코 치킨 아웃. 네, 맞습니다.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오늘 보면 CME 패드워치 2를 보면 91% 정도 나왔는데 그것도 시장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삼성전자 뭐 반도체 밸류체인 말고 또 시세를 내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보시면 HJ 중공업 쪽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HD 현대 같은 경우 오늘 미국 해군 MRO 수주를 받으면서 마스가 첫 성과를 받았습니다. 오늘 조선주 강세를 같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 보시면 하나오션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HJ 중공업이 이제 재개발 이슈가 나오면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폰도 오늘 애플 대미 투자 확대 기대감으로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애플에서 그 파운드리 쪽이 이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같이 급등을 하고 있고 탈플라스틱도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많이 떨어진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네, 오늘 18% 급락하고 있는 네이처셀 보시면요. 이틀 연속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줄기 세포 치료제인 조인트 스텝이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 반려 처분을 받으면서 이틀 연속 급락하고 있고요. 오늘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게 오늘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리가 오늘 급락을 하면서 저희 쪽 비만 치료제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만 치료제 쪽은 좀 더 조정을 받고 있고 미국의 반도체 품목별 관세 이슈에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세를 좀 내고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되면 의약품하고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는데 실제 매기고 있고요. 매길 네.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국장에서의 각 종목들의 시세는 완전히 반대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동시에 다 올라갈 수는 없는데 오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악재도 있었지만 더 큰 호재 때문에 올라가준 힘이 강했고 오늘 미장에서 노보노디스크가 그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내일 일라일리가 발표가 나오는데 오늘 헬스케어가 급락을 하면서 저희 쪽 바이오 투심도 조금 안 좋은 모습입니다. 네, 그럼 오전에 시장 전체 영향을 준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슈들 있었나요? 네, 뉴스 보여주세요. 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애플 뉴스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을 했고요, 시장에. 그리고 또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적 비자 면제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인바운드 업종이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카카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그 최대 매출이 나오면서 카카오랑 카카오페이가 강세를 보였고요. HD 현대에 따른 뉴스도 나오면서 조선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곧 만날 거다. 네. 오늘 제 기억으로는 오전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 그렇죠. 8월 25일 날 한국과 미국의 정상 간의 만남이 있다 그러는데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대북 관련돼서 무슨 얘기가 있을 거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뉴스 보니까 트럼프와 푸틴이 또 만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경협주도 강세를 보이고 우크라 재건 쪽 전진 건설 로봇이랑 현대 건설기계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건주가 뭔가 좀 움직이려나? 네, SG도 오늘 13%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픈 AI 뭐 그런 소식도 있던데. 네, 오늘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가 비상장이잖아요. 비상장임에도 불구하고 5천억 달러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3천억 평가를 받던 기업이 갑자기 5천억이 되니까 AI가 아직 죽지 않았다. 이렇게 비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높은 가치 평가를 받으면서 AI 산업 전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신호로 오늘 기술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여전히 밸류업 이게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점심시간 이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오늘 나오고 내일은 삼성증권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증권주 흐름이 안 좋았는데 오늘 실적을 조금 봐보시고 투자를 진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시그널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전략 같은 게 있는데요. 오늘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재밌게 본 게 목표 주가 대비 주가가 많이 눌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 제시한 그 증권사가 커버를 하고 있는 종목이 300개 정도 되는데 네.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가 단순 평균 계산으로 했을 때 괴리율이 28%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목표 주가가 완전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고 보조 지표로만 활용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목표 주가 대비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 을 한번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잠깐만, 이거 되게 재밌는 전략이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타겟 프라이싱 해갖고 목표 주가를 전부 제시했는데 네. 실제 주가는 그거에 못 미쳐서 괴리율이 발생한, 괴리율이 커진. 네. 그럼 그것은 애널리스트가 잘못 추정한 거예요? 아니면 주가가 그러니까 잘못 추정한 거겠지? 목표 주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기준을 잡았는데 네. 증권사 3곳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일하게? 네, 동일하게. 네. 왜냐하면 3곳 이상이 목표 주가를 이렇게 잡았다는 거는 그래도 근거가 동일하다는 뜻이니까 네. 만약 옥석 가리기를 할 때 증권사 3곳이 커버를 하고 있고 주식은 많이 눌려 있고 이렇게 네. 조금 조건들을 추가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과 가치의 스프레드인데 결국 애널리스트들이 이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타겟 프라이싱을 줬는데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은 훨씬 더 거의 못 미치는 거잖아요. 재밌는데? 그런 업종 뭐 있어요? 그런 업종은 제가 오늘 봤을 땐 카카오 정도. 카카오? 카카오가 이번에 키움증권에서 목표주가 10만 원이 나왔고 네. 오늘 JP모건에서 8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겨우겨우 6만 원을 진입을 했는데 오늘 카카오도 한번 실적이 나왔으니까 한번 조금 공부해봤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91%라고 적혀 있는데 어제 연준 이사가 발언을 해서 네.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건가요? 더 높아졌고요. 그에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약품 관세 때문에 조금 리스크하긴 하지만 그 미국 쪽 헬스케어도 한번 해외 주식을 할 때 조금 살펴보는 것도 바이오 쪽으로 살펴보는 것도 not bad이지 않을까. Not bad. 네, not bad. 좋습니다. 그 노래 가사 아닌가? 네, 어쨌든 GD 노래 같은데. 어쨌든 자, 이거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전략 첫 번째, 그러니까 공통된 증권사 3개가 제시했던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가 비슷하면 상당히 그런 밸류를 보는데 실제 주가는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기준으로 앞으로 하반기에 나오는 실적 시즌 비롯해서 종목들을 보되 그런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그 예 중에 하나로 카카오가 범주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멘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윤희 PB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밥보다 투자 하나와 함께 투자 체력 잘 충전하셨나요?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